이게 말이 된다고? 그래서 학교를 뒤집어 놓은 천재가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여기 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시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라일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MIT 진학률이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학교로 유명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늘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기 바빴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 하는 건 정말 적성에 안 맞았거든요. 그러던 제게 14살 때 제 성격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익살스럽고 재밌던 친구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애였죠.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친구와 단짝이 되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저희 둘은 영혼의 단짝처럼 꼭 붙어 다니며 모든 걸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빈혈이나 작은 사고가 났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 병문안에 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14살밖에 안 된 조그만 여자아이가 온갖 장비를 끼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자전거를 타며 아무 걱정 없이 놀던 친구였는데 혹시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땐 너무 슬퍼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주일을 방에 틀어박혀 있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노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친구가 아프고 나서 저는 다시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면회 갔을 때 친구가 제게 네가 의사가 돼서 내 병 나중에 고쳐줘 라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저는 제 주변에 누구든 이렇게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내가 의사라면 그런 상황일 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을 떠난 제 친구의 말대로 그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맨날 놀러만 다녔던 제가 그날부터는 모든 걸 끊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물론 성격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친구 이후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없었지만 책은 열심히 읽어댔어요. 처음엔 공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친구니 죽음이니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습관처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책이 재밌다는 말은 다 어른들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 어느새 성적이 쑥 오르게 되었고 말로만 듣던 명문 고등학교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늦게 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학교에 들어와 보니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을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죠. 학교에선 딱 절반 정도는 공부 안 해도 워낙 머리가 좋아 척척 해내는 애들이었고 나머지 반은 죽어라 공부해서 따라가고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후자였죠. 어차피 어두운 성격 탓에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도 않았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건 쉬웠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비리그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SAMO 시험을 위해 학교 전교생들이 그 시험에 매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USAMO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세대 수학 리더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며 2일 동안 9시간에 걸쳐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USAM으로 선정되는 건 굉장한 영광이지만 저는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가 벅찼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바꿔 USA 예무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죠. 바로 학교에서도 이 시험을 위해 별도의 모의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모의 시험 치고는 혜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험에서 최종 3위 안에 드는 학생에겐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의 학비는 정말 비싼 편입니다. 저도 이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었죠. 어렸을 땐 공부도 하나 안 하고 늘 말썽 부리다가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절 보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최근에야 좀 부모님도 마음을 놓고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아오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모의 시험이지 장학금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에서 원래 치르는 시험보다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 시험을 잘 봐야겠다고 평소보다 공부 시간을 늘려 학교 도서관이 북적거렸습니다. 과연 내가 될까 걱정되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첫 1차 시험날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1차 시험을 치고 30%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30%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절반에 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30% 안에 들어야 하다니 발표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날 조마조마하며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적적으로 저도 등수 안에 들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발표 후 학생들 사이에선 엄청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괴물 같은 실력의 동양인이 1등을 차지했는데 2등과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이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일주일간 고심하며 만든 문제라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도록 출제했는데 선생님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가 유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 떠오르는 동양인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국인 세라와 중국인 준핑이었죠. 그런데 둘 중 누구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인 준핑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천재였어요. 입학할 때부터 수석으로 들어왔고 모든 과제나 성적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성이 엉망이었어요. 저도 딱 한 번 그 애랑 같이 듣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늘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런데 그래도 워낙 성적이 좋으니 옆에 똥파리 같은 애들만 어떻게든 준핑이게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없나 싶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준핑을 멀리했지만 자기를 따르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준핑의 잘난 척은 날이 갈수록 심했죠. 그리고 나머지 동양인인 세라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기 스타가 된 데에는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인 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해요. 미국 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대입에서도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에요. 세라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서는 자선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에서는 각자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거기에 모인 기금으로 기부를 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은데 고맙게도 동네 어른들께선 학생들이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이니 마을 축제처럼 놀러와서 즐기고 가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은 게 세라반이었어요. 3일간 열린 축제로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다니 교장 선생님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라반이 열었던 부스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참신한 부스였어요. 바로 한국 음식점을 열었던 거죠.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들은 많았지만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는 처음이었는데 첫날부터 긴 줄이 생겨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그 부스에서는 떡볶이, 김밥, 라면, 순대 이렇게 팔았는데 심지어 부스 운영을 해야 하는 다른 반 친구들까지도 그 반에 몰래 줄을 서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보시고는 순대는 처음 먹어봤는데 쫄깃하니 떡볶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 하시며 배가 불렀지만 모든 메뉴를 다 시켜서 맛봤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 모든 아이디어는 세라가 냈었고 음식뿐 아니라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K-팝부터 부스 디자인까지 전부 책임지고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처음 해보는 학생이 만든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부스였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로
세라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세라는 저를 모르지만 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세라를 알고 있죠. 물론 세라가 부스를 선봉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설마 이번 모의 시험까지 1등을 했을까 싶어 대부분 친구들은 중국인 균핑이 아마 1등일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난 다음날 학교에서 이상한 공지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대회 규정이 바뀌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국 학교에선 선생님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시험이니만큼 계산기가 금지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시험엔 계산기를 쓸 수 있다니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저나 친구들은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좋았지만 다들 대회 규정이 왜 바뀐 걸까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2차 시험은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험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코피도 터져가며 예성 문제란 예상 문제는 다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만 치면 생태까지 한 번만 더 시험을 치면 되니 조금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보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2차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를 보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2차에도 붙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다더니 진짜 3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제 하나만 더 해면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3차 시험을 한 번만 더 보면 됐는데 또 시험 규정이 바뀐 거죠. 중간에 면접 인터뷰가 생겼습니다. 면접 인터뷰에 합격해야 3차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합격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술렁였습니다. 아무리 교내 제외라고 하더라도 시험 규정이 2번이나 바뀐 데다가 면접까지 봐야 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불만하고 있을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학 관련된 내용을 말로 설명해야 하니 요구하는 수준이나 단어가 생소해 저도 따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균핑이나 세라한테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자리를 잡으려 둘러보는데 저는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세라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세라도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왠지 저는 그 애가 궁금해 세라 앞에 다리를 잡고 공부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볼펜을 쓰려는데 저는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빽빽하게 공책을 다 채워 문제를 풀었더니 볼펜 다 쓴 줄도 모르고 왔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필기구가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세라가 제게 펜 하나를 훌쩍 건네고는 웃어주었어요. 저랑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눈치껏 자기 물건을 빌려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라에게 펜을 빌려 저도 공부에 집중했죠. 세라에게 고마워 음료수라도 사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세라가 엉덩이를 떼고 밖으로 나가면 저도 따라 나가 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잠시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저보다 더 오래 앉아있는 애는 잘 못 봤거든요. 정말 3시간을 내리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데 세라의 집중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세라 덕분에 저도 덩달아 초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드디어 세라가 밖으로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가 펜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세라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집까지 갔어야 했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했죠. 세라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냐며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음료수를 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세라에게 혹시 대회 규정이 바뀐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세라는 뭐 이유가 있겠지라며 쿨하게 대답하길래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전학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생활했던 세라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좀 멋있다고 느꼈죠. 그렇게 세라와 대화하고 함께 늦게까지 공부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라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는 건 되게 실로 오랜만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저는 공부만 하고 다른 친구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누군가와 친하게 되면 그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 다른 친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 점차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었고 저도 딱히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라 덕분에 도서관에서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세라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가 생긴다는 건 이렇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세라는 참 따뜻하고 좋은 아이여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차 시험을 치르기 전 말도 안 되는 규정 변경으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면접을 보는 팀 중에는 줌핑도 있었죠. 면접은 4명이 동시에 같은 문제 2개를 받고 답변을 구상할 시간이 10분 주어진 후 면접관인 선생님들 앞에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면접 문제를 받아들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모두 답변을 생각하기 바빴어요. 예상대로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평이한 문제 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고개를 돌려 잠깐 줌핑을 봤는데 정말 희한했습니다. 줌핑은 그닥 급하지가 않더라고요. 소문대로 워낙 똑똑해서 이런 문제는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얘기하는데 줌핑은 마치 답안지처럼 답을 술술 읊었습니다. 면접관인 선생님도 그걸 보는 친구들도 모두 놀랐죠. 쟤는 진짜 천재였구나 싶고 이번엔 나도 떨어지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면접 시험을 마무리하고 세라를 만났습니다. 세라는 잘 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죽상인 제 얼굴을 보고 괜찮냐고 물어봐줬어요. 저는 아무래도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너무 긴장해서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했다고 얘기했죠. 세라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며 저를 위로해줬고 막상 세라는 침착하게 굉장히 답변을 잘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면접 결과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또 떨어졌던 거였어요. 세라는 분명 답변을 잘한 것 같았는데 의아했습니다. 세라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잘했나 보다며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좀 씁쓸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면접 합격자 발표 다음날 학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교무실로 가 선생님들의 컴퓨터를 모두 가져갔. 이런 황당한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났나 봤더니 이번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후 알게 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의 중국인 재난 이사장이 준핑의 고모부였고 준핑과 준핑의 친구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회 규정을 계속 바꾸었고 심지어는 면접 문제까지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준핑이 수석 입학을 했던 것부터 모든 시험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재단 이사장인 고모부 덕분이라고 했죠. 어쩐지 면접 시험을 칠 때 준핑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술술 읊었는데 이미 문제를 알고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선생님들을 모두 해임하셨고 학부모위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재단 이사장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셨어요. 그리고 준핑은 그간 시험이 모두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미국 교육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재 유출이 있었던 면접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고 2차 합격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결국 시험 규정 3번이나 바뀌게 된 거죠. 아무튼 저는 면접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 다시 3차를 치를 수 있게 되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잔뜩 기운이 빠져 시험 준비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라는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저를 챙겨 도서관으로 갔고 어떻게든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챙겨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믿기 어려웠지만 저는 최종 3인이 들 수 있었어요. 물론 세라도 말이죠. 알고 봤더니 1차 시험 끝나고 고득점으로 통과한 동양인이 세라였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공정성을 위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야 말씀해 주셨어요. 세라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대 박혀 우울하게 지냈던 제가
학교에 잘 다니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장학금까지 받아오다니 정말 기특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친한 친구도 생겼다고 했죠. 부모님께서는 되게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더 놀라신 듯 했어요. 그간 늘 혼자 공부만 하던 제가 안쓰러웠는데 정말 축하한다며 언제 한번 친구를 집에 초대하라고 했. 안 그래도 저는 시험 끝난 기념으로 세라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라 집으로 놀러 가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며 과일이며 온갖 선물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죠. 새 친구가 생겼다는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 갖다 드리라며 챙겨주신 거였어요. 도저히 혼자 못 들고 갈 정도로 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라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며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늘 신발을 신고 생활했던지라 정말 낯설었지만 세라의 말대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던데 과연 세라 집 바닥은 배위석으로 깔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세라 부모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챙겨왔냐며 다음에 우리도 그대로 보내야겠다고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꼭 게다 세라한테 음료수를 사줬을 때 같았죠. 그러고는 얼른 밥부터 먹으라며 식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집에 누가 오면 꼭 뭘 먹여야 되는 게 우리 엄마 특징이라며 세라가 저를 데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매워 보이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맵진 않을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세라는 이거 먹고 우리 집에 맨날 오겠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하나도 안 매우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양념치킨이라는 건데 닭을 튀겨서 빨간 양념옷을 입힌 거라고 했죠.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맵기보단 달콤하고 고소한 게 점심을 분명 먹었는데도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세라가 부러웠죠. 그렇게 저는 세라와 단짝이 되었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또 공부하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저와 세라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합격하고 나면 한국에도 같이 놀러 가자며 얘기도 했죠. 세라처럼 좋은 친구가 생겨서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제를 해야 해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라일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잃은 경험을 한 라일리에게 우리 한국인 세라가 참 따뜻한 우정을 다시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는 인생이란 황무지 같은 것이며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기쁨이 더욱 커지고 슬픔도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에 당했을 때 우정은 의지할 곳이 되며 마음을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된다고들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 같은 좋은 우정을 키워나갔으면 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죠. 이상 감동필름 김수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 미국인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 산불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미국 간호사가 쓴 글이 화제인데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에린이에요. 제겐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월 LA 북부에 닥친 대형 산불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간호사 생활 10년 차였던 저는 그동안 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병원 근무를 마치고 교회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대피 명령이 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자 하늘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옆집 매튜가 현관을 두드리며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급하게 옷을 걸치고 가방에 여권과 중요 서류만 챙겨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은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서둘러 차에 탔지만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러다 모두 타 죽을 거라는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갔죠. 하지만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소리치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마스크도 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걸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로서 화상과 연기 흡입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시아계 청년이 서툰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어요. 간신히 숨을 쉴 수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청년은 주머니에서 물에 적신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후 다른 청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흰색 밴으로 데려갔어요. 밴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산소 마스크를 제게 씌워주었죠. 그는 LA 한인회에서 왔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배는 불길을 피해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운전하는 청년은 손에 땀을 쥐고 핸들을 꽉 잡았어요. 옆 좌석의 청년은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보고했고 뒷좌석에서는 누군가 노약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한 청년은 제게 물병을 건네며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죠. 이 한국 청년들은 저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돕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들의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인간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열화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낯선 이들을 돕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죠. 태워지는 집들과 광란의 바람소리 사이에서 그들의 작은 용기와 따뜻함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는 지그재그로 좁은 길을 빠져나가며 불길을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불타는 집들과 버려진 차들 그리고 연기로 뒤덮인 하늘,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드디어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LA 한인회가 운영하는 임시 피난소였어요. 학교 체육관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이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료 부스에서는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를 구해준 청년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더 구하러 간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했죠. 멍하니 서 있는데 한인회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와 저를 침대로 안내했어요. 그분은 의료진 검사를 먼저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의료부스로 가는 길에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놀라웠던 건 한인회 봉사자들이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라웠어요. 의료부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침대로 돌아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피난소는 비좁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죠. 한 노부부가 젊은 부부에게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식사 배급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셨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배급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너무 어색한 음식이었지만 한식을 처음 먹는 제게도 어색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미국과 한국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 말에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피난소의 소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하지만 봉사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이 화재 위험 구역에 있을 텐데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어요. 그 헌신에 감동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견해와 출신 국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모두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순간들이었죠.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죠. 봉사자들은 이미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한 봉사자가 상태를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제 말에 그분은 반가워하며 의료 봉사팀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한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들은 각자의 일상을 뒤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이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피난소의 작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산불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나고 LA는 놀라운 속도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다행히 화재를 면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죠. 병원 근무도 재개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LA 지역사회가 산불 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LA 한인회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시민들이 한인회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몇 개월 후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불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관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많은 마을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혼란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죠. 한국 산불은 이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불타는 산림과 연기로 뒤덮인 마을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제가 겪었던 LA 산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LA 지역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SNS에는 모금 활동 링크가 공유되고 물품 기부센터가 설립되었죠. LA에서 한국행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밤새 한국 산불 관련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응급처치와 호흡기 질환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심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한국에 가기로요. 아침 일찍 병원 인사과에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병원장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며 특별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LA 한인회에 연락했어요. 자원봉사 의향을 밝히자 담당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 경력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행 봉사단이 이미 구성 중이었고 2일 후에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권과 의료 자격증 필요한 약품들을 챙겼죠. 출발 전날 LA 한인회 사무실에서
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참여하는 의료봉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5명은 저를 구해주었던 그 한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봉사단에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한 청년은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라고 했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 산불 상황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의 산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고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주로 대피소에서 의료 지원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LA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불길 속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인생의 순환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 전 봉사단원들이 모여 작은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팀은 총 15명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그리고 응급구조사 3명 통역과 행정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산불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팀장인 김 박사님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벌써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국제 지원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죠. 특히 의료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잔뜩 긴장했어요.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이 느껴졌죠.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옆자리에는 LA 한인회 소속의 자원봉사자인 지수가 앉아 있었죠. 지수는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저를 구해준 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지수가 제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죠. 사실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친절하게 한국 문화와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인사 방법부터 음식 문화, 그리고 높임말까지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봉사단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들 중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윤 선생님은 은퇴한 의사로 LA 산불 당시 자신의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을 돕겠다며 한국행을 자원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봉사자 마이클은 한국에서 입양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재난 구호 경험이 많아 이번 봉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꺼내 팀장님이 주신 한국의 산불 상황 현황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리해주신 기사들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계절 탓인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화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밤낮 없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LA 산불 때와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후 제 옆에 앉아있던 지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자신의 할머니가 안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산불 이전에 서울에 친척 댁에 있으신 상태라 괜찮았다고 했지만 그 근처 친척들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름다운 산과 들,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그 풍경이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윽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장이 곧 인천에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봉사단원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읽혔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죠.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감사함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깔끔한 공항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구호단체 담당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곧바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도 봉사단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걱정 그리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가리키며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이어졌지만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로 가득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산은 LA 근교와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의성군에 가까워질수록 그 풍경은 점점 달라졌어요. 멀리서부터 하늘에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산불의 참혹한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죠. 푸르던 산들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버스가 응급재난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건물을 임시로 개조한 통제센터였어요. 건물 주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봉사단은 짐을 내리고 재난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안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다양한 구호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상황판을 업데이트하고 무전기로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이해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현재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미 여러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우리 의료팀은 세 곳의 대피소를 순회하며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잠시 휴식 후 첫 번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용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피해 주민들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담당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 그리고 눈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지수와 다른 통역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약을 처방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가 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죠.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후 내내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 끼를 받아 맛보았죠. 생소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사 후 대피소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멀리 산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보였어요. 소방관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작은 종이 접기였어요. 항 모양이었죠. 통역 없이도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고 제 가슴이 따뜻해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번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어요. 도로 곳곳이 산불로 인해 파손되어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어요. 타버린 집들과 검게 그을린 나무들, 그리고 여전히 피어오르는 연기. 두 번째 대피소에 도착하자 현지 공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곳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거의 없었던 터라 많은 주민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한국 소방대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소방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고향 마을이 불에 타버렸지만 여전히 다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재난 상황임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부서별로 역할이 명확했고 정보 공유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대응은 LA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제가 경험한 LA 산불 당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세 번째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입은 옷만 남은 채 대피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었어요. 의료 활동을 하면서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료 기술을 나누며 협력했죠.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완전히 진화된 줄 알았던 지역에서 산불이 갑자기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잠복해 있던 불씨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불길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본부는 즉시 비상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대와 군 병력이 급파되었고 구조팀도 즉시 출동 준비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의료팀에서도 자원자를 모집했어요. 구조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혹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지수와 응급구조사 마이클도 함께 자원했습니다. 신속하게 응급키트를 챙겨 구조팀 차량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현지 구조대원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이 번진 마을은 산 깊숙이 위치한 작은 마을로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대피했지만 한 할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죠. 차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매캐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LA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일부 가옥에서는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은 빠르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희 의료팀은 대기하면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구조팀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니 구조팀이 할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도로가 통제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집안에 할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LA 산불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즉시 구조팀 리더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지만 호흡기 환자 치료 경험이 많다는 제 설명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지수와 마이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챙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위와 연기가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시야도 제한되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할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불길이 집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모두 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가가 확인해 보니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기본적인 상태 체크를 했어요. 맥박이 빠르고 약했지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언가를 계속 가리키며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방 한쪽 구석을 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챙겨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우리가 들어왔던 길은 이미 막혀 있었어요. 구조대원과 무전으로 소통하니 다른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탈출 경로를 안내받았어요. 할머니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고 호흡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할머니의 상태도 계속 확인해야 했죠. 다행히 산소 공급 덕분에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하고 경사가 심해 진행이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춰 응급처치를 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가지고 있던 응급약을 투여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상태가 호전되었고 다시 길을 재촉했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주변은 모두 화염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산 아래에 구조팀이 보였어요. 그들도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인계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의료팀이 달려와 할머니와 저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동안 지수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할머니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저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만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대기소로 돌아오니 구조팀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LA에서 제가 도움을 받던 그 순간과 오늘 제가 할머니를 구한 순간이 오버랩되었어요. 인생의 순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그 상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었다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집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죠.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진화되기를 바라면서요. 할머니를 구조한 다음 날 저는 병원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지수가 통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는 것, 그리고 상자를 가져와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죠. 할머니의 병실을 나서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제가 LA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대피소로 향했어요. 문득 LA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인 봉사자들에게 구조되던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비친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 주민들을 대하는 마음,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었어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선 인간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때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죠. 재난은 파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선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번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화재의 피해 현장만큼이나 미국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의 현장에서 미국인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아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인데요. 현장을 취재했던 기사의 에세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 릴리안 김입니다. 지역신문사의 신입기자로 이번이 제 첫 대형 취재였습니다. 제 임무는 현재 LA 전역을 집어삼킨 최악의 화재 현장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 발을 들이자 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과 회복의 가능성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빛을 잃고 연기와 재 속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죠. 마치 세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심은 연기로 가득 찼고 거리 곳곳에는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소음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건을 챙기며 대피했고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긴급 취재를 지시받고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체육관 크기의 공간에는 담요를 덮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변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손에는 녹아내린 인형이 들려 있었죠. 그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소방관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헬멧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옷에는 연기와 땀으로 얼룩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가 잡고 있는 물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마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듯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대피소 안에 있는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절망이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느껴졌습니다. 대피소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생수였지만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작은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자원봉사자는 자신도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라고 말했죠.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 역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대피소가 단순한 임시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서로의 슬픔과 두려움을 나누며 버틸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연기와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동안 이 작은 공간은 인간의 연대와 용기를 증명하는 장소였죠. 미국에서 자원봉사로 이런 대피소를 만들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어요. 그때 한 이재민이 옆에서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기 대피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만든 대피소도 벤치마킹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는 코리아타운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즉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아까 봤던 대피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질서와 체계가 느껴졌죠. 한인회관 건물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분주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물류센터로 변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물품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스크와 물, 식료품,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물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인회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인회가 운영 중인 지원 프로젝트를 다리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화재로 고립된 지역과 대피소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죠라고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소방서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물품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화재가 일어난 지 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실로 놀라웠죠. 게다가 한쪽에서는 IT 전문가들이 컴퓨터 화면에 지도를 띄워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글 맵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
화재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대피소와 고립된 지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품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배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자발적인 봉사의 차원을 넘어선 매우 체계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아니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 정도였죠. 이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도중 저는 드론 배달 시연을 볼 기회를 얻었어요. 한 봉사자가 드론에 생수를 묶은 후 지정된 목적지로 보내는 장면이었어요. 드론은 안정적으로 이륙해 연기자욱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론은 가벼운 진동음과 함께 안정적으로 이륙했어요. 생수가 단단히 묶인 상태에서 드론은 연기자욱한 하늘로 조심스럽게 날아올랐습니다. 봉사자들은 주변 기기를 통해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주시했어요. 그 화면에는 드론이 비행 경로를 따라가며 화재 지역을 피해 지정된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기가 짙게 깔린 하늘 속에서도 드론은 흔들림 없이 날아갔어요. 한 봉사자는 한국산 드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드론에 장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드론은 단순한 배달 기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재난 관리 능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통해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불길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드론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은 천천히 하강하며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생수를 내려놓았어요. 그곳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봉사자가 생수를 받아들고 감사의 손짓을 보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 순간 저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를 실감하게 됐어요. 이 드론들은 단순히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이 드론들이 없었다면 많은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전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드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드론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기지로 돌아오자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단순히 기술의 놀라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사에 꼭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한인회관 내부로 들어가자 더 체계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물류작업 공간, 2층은 대피소와 의료지원팀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각 층마다 책임자가 있었고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군사작전 본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주차장에 가득 쌓인 물품들은 잘 정리된 물류 창고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며 물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자원봉사자를 따라 물품 분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새로 도착한 물품 상자 안에서 마스크와 생수, 기저귀 같은 물건들을 꺼내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마치 이곳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수없이 연습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각 상자에는 배달될 목적지와 필요한 수량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추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의 중심에는 한 컴퓨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재 확산 경로와 대피소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으로 가장 먼저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품 정리와 배분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는 이 모든 물품은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배달하지 못하는 대신 한인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한인회로 바로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날 코리아타운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게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코리아타운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한인회관 안쪽에서
뭔가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자기 키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이 생겨 작업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회의실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보자기가 깔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인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품을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보자기는 선명한 색상과 전통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전통 문양과 함께 희망과 복이라는 글자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죠. 봉사자 중 한 명은 우리 전통에서 보자기는 물건을 소중히 싸는 용도로 쓰여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했어요. 작업 테이블에는 물품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수, 비상약품,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물품뿐 아니라 심리 지원 안내서와 작은 손난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세심하게 선택된 물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심리 지원 안내서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마음가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라인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 안내서를 준비한 한 봉사자는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키트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래요라고 말했어요. 보자기에 물품을 싸는 과정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각 물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보자기로 감싸 단단히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매듭 위에 작은 종이 태그를 달았는데 그 안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태그 하나에도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완성된 보자기 키트는 대피소로 배달되었어요. 저는 봉사자들과 함께 키트를 나누어 주기 위해 한 대피소를 방문했죠. 체육관 같은 공간에 마련된 대피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보자기 키트가 도착하자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키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자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물품을 꺼내보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중 한 중년 여성이 키트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보자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 보자기가 나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보자기에 새겨진 희망이라는 글자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대피소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었는데 이 작은 선물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안정과 위로를 되찾아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이 보자기 키트가 단순한 물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피소를 떠나며 저는 여전히 보자기를 손에 든 채 벤치에 앉아있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키트를 열어 하나씩 물품을 꺼내더니 태그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태그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구처럼 이 보자기 키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자기 키트 배포가 한창이던 대피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키트를 받고 안에 담긴 물품을 살피며 작은 웃음을 띠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피소 한쪽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었죠. 음악은 너무도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옛날 트로트였죠.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울림을 더해 대피소 전체에 퍼져나가는 동안 한국인 할머니가 천천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얹고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노래를 부르다 잠시 멈추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울음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것 같았고 동시에 어딘가 안도와 위로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음악이 가진 힘이 이렇게까지 강렬하다는 것을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래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내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다른 인종의 이재민들도 멜로디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며 음악에 빠져드는 듯 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이 음악은 왜 이렇게 슬프지만 아름답게 들리죠?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그 장면은 대피소 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 보였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할머니가 다른 이재민에게 손을 내밀며 자리를 옮겨 앉는 모습이 보였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던 한 남성은 라디오 소리를 조금 더 키우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가 달랐지만 음악을 통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위로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이 작은 대피소 안에 있는 모두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끝나고 다른 곡이 이어질 때쯤 어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화재로 집을 잃고 이 대피소로 오게 된 과정을 짧게 말하며 이 노래를 들으니 멜로디만 들어도 너무 슬퍼서 고향 생각이나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재민들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던 사람들이 이 작은 음악 한 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제 기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음악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본 이 장면은 단순히 대피소에서의 작은 순간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희망과 유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대피소를 떠나며 다시 한번 그 할머니가 들었던 트로트의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을지 생각했어요. 제 기사의 제목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졌습니다. 음악은 세대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대피소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트로트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까지. 그날의 따뜻한 공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노래했고 혼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목소리였죠. 특히 트로트를 들으며 울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이 그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순식간에 대피소 전체를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 문장을 쓰고 나니 트로트와 함께했던 한인의 봉사자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트로트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이재민들을 응원했죠.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음식과 물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저는 기사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한인회의 노력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길은 음악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대피소에서 느꼈던 온기와 연대는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성과 연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과 보자기 키트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사를 쓰며 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대피소의 모습,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인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까지 그날의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었어요. 마치 그 공간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제 글에 담겨지길 바라는 마음처럼요. 다음날 아침 코리아타운의 한인 식당과 교회들이 협력해 만든 임시 급식소를 방문했어요. 어제 대피소에서 느낀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급식소는 대형 주방처럼 보이는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철제 프라이팬에서는 어떤 음식의 강렬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육볶음이라는 음식이더라고요. 한 봉사자가 다가와 제 손에 작은 접시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빨간 양념에 잘 볶아진 돼지고기와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강렬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그 향은 이미 제 입안을 가득 채운 것 같았어요. 저는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들어 한 입 먹어보았어요. 첫 맛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혀를 감싸더니
뒤이어 약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씹을수록 부드러운 고기와 양념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이 음식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그 한 입은 위로와 정성이 담긴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밥과 반찬을 준비해 도시락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락에는 쌀밥, 제육볶음, 김치, 그리고 간단한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봉사자 중 한 명은 도시락을 닫기 전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 스티커에는 힘내세요라는 글자와 함께 하트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디테일에서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급식소는 매일 2,000끼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자원봉사자는 이 음식을 받는 분들이 잠시나마 힘을 얻고 미소 지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응원을 담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소를 둘러보는 동안 도시락을 가득 실은 트럭이 대피소로 출발했어요. 저는 그 트럭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된 도시락을 빠르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말을 건넸어요. 그들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는 단순한 배부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피소 한편에서 소방관들에게도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들은 방금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온 듯 보였고 옷에는 연기와 재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소방관들에게 제육볶음 도시락을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말했어요. 소방관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깜짝 놀랄만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활짝 웃으며 이건 내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야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소방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몇몇은 웃으며 다시 줄을 서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진심이 담긴 것이었고 이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 소방관과 인터뷰를 하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제육볶음 한 끼가 우리 팀에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받고 있는지 느끼게 해줬어요.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를 생각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이 음식은 대피소의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음식 한 끼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급식소에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목격한 뒤 저는 한인 커뮤니티가 재난 속에서 어떻게 이웃들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LA에서 초기에는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인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재민들과의 문화적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재민들 중 일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낯설게 느끼거나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음식이 익숙하지 않다며 멀리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들의 거절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서로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정문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보통 도움을 줄 때 더 많이 챙겨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우리의 접근이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부담스러워 하더군요라고 말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의 방식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는 이재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각 문화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제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을 공유했죠. 그들은 강요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보이는 대신 먼저 묻고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제공할 때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며 부담을 덜어줬어요. 또한 이재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각 문화의 대표자들과 협력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였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관계자는 어떤 이재민들은 한식이 낯설었지만 작은 설명을 덧붙이며
차근차근 다가가자 그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라고 전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인 초등학생들의 손편지였다고 했습니다. 한인 교회와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화재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은 단순한 글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각 편지에는 어린아이의 필체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졌고 한 트럭에 실린 편지가 대피소로 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은 연기와 재로 더러워진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카드와 글씨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소방관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저는 그 편지 한 장이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그는 곧이어 이 손편지가 우리 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편지는 생명을 걸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을 겁니다. 편지를 받은 소방관들만 감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편지 중 하나를 읽고 있던 한 이재민 가족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소년으로 구성된 이 가족은 화재로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작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이렇게 작은 손으로 이런 큰 말을 했구나 라고 말하며 감동했어요. 그 편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들에게 다시 움직일 용기를 준 것처럼 보였어요. 이 가족은 그날 이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부모는 도시락 포장 작업에 나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 가족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손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됐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신뢰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 대신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원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쪽 구역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둘러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윷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이 놀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놀이 방법에 어리둥절해하던 이재민들도 곧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윷가락이 공중으로 던져져 바닥에 착지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아이들은 단순한 규칙과 흥미로운 진행 방식에 빠져들며 금세 놀이에 몰두했어요. 이러한 놀이들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달고나 만들기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달고나 키트를 준비했고 모두가 설탕을 녹이고 모양을 찍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달고나를 만들던 어떤 미국인 이재민은 오징어 게임에서 본 걸 이렇게 직접 해보니 정말 재미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낯선 것이 아니라 이들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한 중년 남성이 윷놀이를 하던 자원봉사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한국의 놀이가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었어요. 이곳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말은 이곳에서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인들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